제발 우리 남편을 찾아주세요. 실종자 가족이 울고 있었습니다. 영하 23도 눈보라 속 블러드 하운드는 12시간 만에 철수했지만 진돗개 3마리는 멈추지 않았어요. 주인이 포기하지 않으니 개들도 포기하지 않았던 겁니다. 36시간 후 4명 전원 구조 성공. 가족들은 진돗개를 껴안고 눈물을 흘렸죠. FBI 20년 경력 베테랑이 말했습니다. 내가 본 건 개가 아니라 충성 그 자체였다. 1500년간 한 주인만 섬긴 일견일주 정신. 그게 247명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미국의 자존심이 무너진 순간 FBI가 진돗개에 무릎 꿇은 이유 지금 공개됩니다. 한국 최고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존 캐럴입니다. FBI 실종자 수색팀에서 20년째 근무하고 있죠. 그동안 수백 건의 사건을 해결했습니다. 로키 산맥 눈사태, 그랜드 캐년 실종 사건, 허리케인 카트리나 생존자 수색까지. 제 이름 석자면 FBI 본부에서도 믿고 맡기는 케이스였어요. 하지만 2022년 12월 그날만큼은 제 경력에서 가장 절망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알래스카 데날리 국립공원. 영하 23도의 눈보라가 사흘째 몰아치고 있었어요. 등산객 4명이 실종됐습니다. 두 쌍의 부부였죠. 마지막 무전은 이틀 전이었어요. 길을 잃었다. 식량이 떨어졌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생존 가능 시간은 72시간. 이미 48시간이 지나 있었죠. 남은 시간은 단 하루뿐이었습니다.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었어요. 저는 우리 팀 최정예 수색견 3마리를 데리고 현장에 투입됐어요. 블러드 하운드였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후각을 가진 품종이죠. 이 녀석들은 3km 밖의 냄새도 추적할 수 있어요. 제 20년 경력의 동반자였습니다. 한 번도 저를 실망시킨 적이 없었죠. 출발 6시간 후 첫 번째 개가 주저앉았습니다. 발바닥이 얼어붙기 시작한 거예요. 10시간 후엔 두 번째 개도 멈춰섰죠. 12시간 만에 3마리 모두 베이스 캠프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저체온증이었어요. 눈보라 속에서 체온이 급격히 떨어졌죠. 더 이상 수색이 불가능했습니다. 제 손으로 직접 녀석들을 헬기에 태워야 했어요. 20년 동안 함께한 동료를 포기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 캐나다 왕립수색대가 레브라도 2마리를 보냈어요. 레브라도는 추위에 강한 품종입니다. 캐나다 북부 수색작전에서 검증된 녀석들이었죠. 분명 해낼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24시간 만에 이 녀석들도 철수했어요. 극한의 날씨를 견디지 못한 겁니다. 베이스 캠프에는 침묵만 흘렀어요. 실종자 가족들은 울고 있었습니다. 한 여성이 제게 매달렸어요. 제발 우리 남편을 찾아주세요.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20년 경력의 베테랑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무력했어요. 세계 최고의 수색견들도 포기한 상황.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시간은 째깍째깍 흘러가고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무전기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한국 산악구조대 30분 후 도착 예정. 저는 순간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한국이요? 블러드 하운드도 레브라도도 실패한 이 극한 상황에 한국에서 대체 무슨 개를 데려온다는 걸까요? 독일 셰퍼드입니까? 아니면 벨기에 말리노이즈? 설마 그것도 아닌 다른 품종? 헬기 착륙음이 들렸습니다. 눈보라를 뚫고 한 대의 헬기가 내려앉았어요. 문이 열리고 오렌지색 구조복을 입은 대원 한 명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뒤로 개 3마리가 뛰어내렸죠. 저는 그 개들을 보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크기가 블러드 하운드보다 훨씬 작았어요. 레브라도보다도 작아 보였죠. 흰색과 갈색이 섞인 털, 쫑긋한 귀, 말린 꼬리. 이건 대체 무슨 품종입니까? 옆에 있던 캐나다 수색대원이 제 귀에 속삭였어요.
저 작은 개들이 이 눈보라를 견딜 수 있을 것 같아. 저도 솔직히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수색견들도 포기한 상황인데 저 작은 개들이 할 수 있을까요? 미국 팀원 하나가 비웃듯 말했어요. 쇼하러 온 건가? 하지만 한 가지가 이상했어요. 저 개들의 눈빛입니다. 블러드하운드나 레브라도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무언가 다른 종류의 집중력이 느껴졌죠. 마치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 같은 눈빛이었습니다. 한국 대원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박민수입니다. 지금 출발하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블러드하운드도 실패했습니다. 저 개들이 견딜 수 있을까요? 박민수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진돗개는 다릅니다. 진돗개? 처음 듣는 이름이었어요. 박민수라는 그 한국 대원은 30대 중반쯤 보였어요. 키는 그리 크지 않았지만 단단해 보이는 체격이었습니다. 그의 뒤로 3마리 개가 일렬로 서 있었죠. 흰색 2마리, 황갈색 1마리였어요. 가까이서 보니 더 작았습니다. 체중이 한 15kg쯤 될까요? 블러드하운드가 50kg인 것과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이었어요. 이 책으로 영하 23도 눈보라를 견딘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됐습니다. 베이스 캠프 텐트에서 긴급 브리핑이 시작됐어요. 저는 지도를 펼쳤습니다. 실종자 마지막 위치는 여기입니다. 북쪽 3km 지점이죠. 하지만 눈보라 때문에 어느 방향으로 이동했는지 알 수 없어요. 박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지도를 살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었어요. 그가 손가락으로 지도를 가리키자 3마리 개가 동시에 그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명령도 없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개들이 박민수의 미세한 움직임 하나하나에 반응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가 고개를 돌리면 개들도 같은 방향을 봤어요. 그가 가방을 집으면 개들이 일어섰죠. 마치 하나의 생명체처럼 움직였습니다. 캐나다 대원이 물었어요. 저 개들 품종이 뭡니까? 진돗개입니다. 한국 천연기념물이에요. 천연기념물을 수색작전에 투입한다고요? 박민수는 잠깐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녀석들이 바로 천연기념물인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여전히 의심스러웠어요. 천연기념물이든 뭐든 이 극한 상황에서 저 작은 개들이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블러드하운드는 후각이 인간의 1만 배입니다. 레브라도는 영하 30도에서도 작전 수행이 가능하죠. 그런데 저 개들의 특기는 뭡니까? 미국 팀원 중 한 명이 노골적으로 비웃었어요. 저 개들 크기 좀 보세요. 눈 속에 파묻히겠는데요? 다른 대원도 거들었습니다. 한국에서 쇼하러 온 거 아닙니까? 사진이나 찍고 가려는 거죠? 박민수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묵묵히 장비를 챙겼습니다. 개들에게 특수 제작된 부츠를 신겼죠. 작은 배낭도 하나씩 메웠어요. 그 모습이 어쩐지 진지해 보였습니다. 출발 직전이었어요. 박민수가 개들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그리고 한 마리씩 눈을 마주치며 뭔가를 말했어요. 한국말이라 알아들을 수는 없었지만 톤이 달랐습니다. 명령이 아니었어요. 마치 동료에게 작전을 설명하는 것 같았죠. 그 순간 개들의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장난기 같은 건 완전히 사라졌어요. 귀가 쫑긋 서고 꼬리가 일직선이 됐습니다. 온몸에 긴장감이 감돌았죠. 저는 20년간 수백 마리의 수색견을 봤지만 저런 눈빛은 처음이었어요. 전투 태세였습니다. 일반 수색견들은 신나는 게임처럼 수색을 시작해요. 꼬리를 흔들며 냄새를 맡죠. 하지만 저 진돗개들은 달랐습니다. 마치 임무를 받은 군견 같았어요. 아니, 군견보다 더 심각해 보였습니다. 박민수가 말했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물었어요. 정말 괜찮겠습니까? 블러드하운드도 12시간 만에 철수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진돗개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절대로요. 그 말이 이상하게 귀에 남았어요.
포기하지 않는다. 걔가 의지로 극한 상황을 견딘다는 겁니까? 그건 걔의 능력이 아니라 훈련의 문제 아닙니까? 하지만 저는 곧 알게 됩니다. 그게 훈련이 아니라는 것을요. 눈보라 속으로 박민수와 3마리 진돗개가 사라졌습니다. 저는 베이스 캠프에 남아 무전기만 붙들고 있었어요. 솔직히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6시간 안에 돌아오겠거니 생각했죠. 하지만 6시간이 지나도 철수 신호는 없었습니다. 6시간이 지났습니다. 무전기에서 박민수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계속 전진 중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블러드하운드들이 철수한 시간이 바로 6시간이었거든요. 그런데 저 작은 개들이 아직도 버티고 있다는 겁니까? 개들 상태를 물었더니 문제 없다는 답이 돌아왔어요. 속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캐나다 대원이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말도 안 된다는 표정이었어요. 지금 영하 25도인데 어떻게 가능하냐는 겁니다. 저도 믿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GPS 추적기를 확인했죠. 박민수 팀은 실종 지점에서 이미 4km를 전진한 상태였습니다. 멈추지 않고 계속 움직이고 있었어요. 12시간이 지났습니다. 베이스 캠프의 모든 대원이 모니터 앞에 모여들었어요. 박민수 팀의 위치가 계속 갱신되고 있었습니다. 7km, 8km, 9km. 멈출 기미가 없었어요. 미국 팀원이 중얼거렸습니다. 저 개들이 대체 뭐 먹고 저러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였어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레브라도도 24시간 만에 포기했는데 저 작은 개들은 어떻게 12시간째 속도를 유지하는 겁니까? 무전기를 켰습니다. 박민수에게 개들이 정말 괜찮은지 물었어요. 문제 없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체온과 발바닥 상태도 체크했는데 정상이라고 했어요.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정했습니다. 직접 가보기로요. 18시간째 저는 헬기를 타고 박민수의 위치로 날아갔습니다. 눈보라는 여전히 거세게 몰아치고 있었어요. 헬기가 착륙하고 저는 눈속을 헤치며 그들에게 다가갔죠. 그리고 제가 본 장면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3마리 진돗개가 박민수 주위를 빙 둘러싸고 있었어요. 눈보라가 휘몰아치는데도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귀는 쫑긋 서 있고 눈은 박민수만 응시하고 있었죠. 마치 그를 지키는 보디가드 같았어요. 제가 다가가자 한 마리가 제게 으르렁거렸습니다. 경계하는 거였어요. 박민수가 한국말로 뭔가 말하자 그제야 경계를 풀었죠. 개들이 지치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박민수는 고개를 저으며 설명했어요. 진돗개는 주인이 멈추지 않으면 멈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 물었습니다. 박민수의 답변이 인상적이었어요. 자기가 가면 개들도 가고 자기가 서면 개들도 선다는 겁니다. 18시간이든 48시간이든 상관없다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개가 주인 때문에 극한 상황을 견딘다. 그건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눈앞의 광경은 부정할 수 없었어요. 저 개들은 정말로 지친 기색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집중하고 있었죠. 24시간째였습니다. 흰색 진돗개 한 마리가 갑자기 멈춰 섰어요. 코를 킁킁거리며 눈속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박민수가 달려갔죠. 뭔가 찾았다고 외쳤어요. 저도 뛰어갔습니다. 눈 속에서 찢어진 옷 조각이 나왔어요. 실종자의 것이었습니다. 박민수가 백구라는 이름의 흰개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백구는 꼬리를 한번 흔들더니 다시 코를 땅에 박았어요. 추적을 계속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모든 게 빨라졌어요. 백구가 앞장서고 나머지 2마리가 좌우를 엄호했습니다. 마치 군사작전 같았죠. 박민수와 저는 그 뒤를 따라갔어요. 12시간을 더 추적했습니다. 총 36시간째 백구가 짖기 시작했어요. 계속 한 지점을 향해 짖었습니다. 저희가 눈을 파헤쳤죠. 바위 틈 사이에 만든 임시 대피소가 나왔습니다.
실종자 4명이 그 안에 웅크리고 있었어요. 모두 살아 있었습니다. 저체온증 직전이었지만 의식은 있었죠. 구조에 성공한 겁니다. 헬기가 실종자들을 싣고 떠났어요.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3마리 진돗개는 박민수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죠. 36시간 동안 눈보라 속을 뛰어다녔는데도 말입니다. 저는 박민수에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저 개들이 뭐냐고요?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한국의 정신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알았습니다. 제가 20년간 알던 수색견의 개념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구조작전이 끝나고 일주일 후 저는 워싱턴 DC 본부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는 작성해야 할 보고서가 놓여 있었어요. 사건 번호 AK 2022-1215 알래스카 데날리 실종 사건 최종 보고서였죠. 저는 20년간 수백 건의 보고서를 썼습니다. 대부분 비슷했어요. 투입 인원, 투입 견종, 수색 시간, 구조 결과. 정형화된 양식에 맞춰 작성하면 끝이었죠. 그런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키보드 앞에 앉았지만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무슨 말을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블러드하운드 실패, 레브라도 실패, 그리고 진돗개 성공. 이걸 어떻게 설명합니까? 동료가 지나가며 보고서 작성 중이냐고 물었어요. 저는 모니터를 가리키며 난감함을 표현했습니다. 세계 최고 수색견들이 실패한 작전을 한국개 3마리가 성공했다는 내용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막막했거든요. 동료는 웃으며 팩트를 쓰면 된다고 말했죠. 맞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본 것은 팩트를 넘어선 뭔가였어요. 36시간 동안 멈추지 않은 저 개들. 박민수의 손짓 하나에 반응하는 저 집중력. 눈보라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던 저 눈빛. 이걸 어떻게 보고서에 담습니까? 결국 저는 핵심만 간결하게 정리했습니다. 한국 산악구조대의 진돗개 3마리가 36시간 연속 수색 끝에 실종자 발견에 성공했다는 것. 해당 견종이 극한 환경에서 블러드하운드 및 레브라도보다 우수한 지구력과 집중력을 보였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 문장에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적었어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 이 한 줄을 쓰는데 1시간이 걸렸어요. 손가락이 멈췄다가 지웠다가 다시 썼습니다. 저는 FBI 요원입니다.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로 말해야 하죠. 하지만 그 한 줄에는 제 20년 경력이 흔들린 순간이 담겨 있었어요.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사흘 후 국토안보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제임스 월터스 부국장이었습니다. 그는 전화로 보고서를 잘 봤다며 진돗개에 대해 물었죠. 블러드하운드보다 정말 나은지 확인하고 싶어 했어요. 저는 적어도 이번 작전에서는 그랬다고 답변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그가 지시를 내렸습니다. 더 조사해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모르는 게 분명히 있다는 거죠. 저 개들에 대해 알아보라고 했어요. 품종 특성, 훈련 방식, 역사, 뭐든 좋으니 제가 직접 한국에 가봐도 좋다고 했습니다. 한국에 가라고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FBI 요원이 개 조사 때문에 해외 출장을 간다는 게 업무 범위를 벗어나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궁금했습니다. 알고 싶었어요. 도대체 진돗개가 뭐길래 저런 능력을 보이는 건지. 일주일 후 저는 인천공항행 비행기에 앉아 있었어요. 13시간 비행이었습니다. 창밖으로 태평양이 보였죠. 저는 노트북을 꺼내 인터넷으로 검색한 자료를 다시 읽었습니다. 진돗개. 한국 천연기념물 제53호. 약 1500년 역사. 일견일주 한 개가 평생 한 주인만 섬긴다는 개념이었어요. 이론적으로는 이해가 됐어요. 충성심이 강한 품종이구나 싶었죠. 하지만 충성심만으로 36시간을 버틸 수 있습니까? 충성심이 저체온증을 막아줍니까? 의문은 계속됐습니다. 옆자리 승객이 한국 여행을 가는지 물었어요.
저는 출장이라고 답했습니다. 무슨 일로 가는지 묻길래 개를 조사하러 간다고 했죠. 승객은 진돗개를 아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한국 명견이고 충성심이 대단하다고 말했어요. 모두가 충성심을 말하더군요. 하지만 제가 알고 싶은 건 충성심 너머에 뭔가였습니다. 과학적으로 설명 가능한 무언가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비행기는 계속 서쪽으로 날아갔습니다. 저는 창밖의 구름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에 도착하면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요? 그저 뛰어난 품종일 뿐일까요? 아니면 제가 상상하지 못한 뭔가가 있을까요? 머릿속으로 알래스카에서의 그 장면이 계속 떠올랐어요. 눈보라 속에서 박민수만 바라보던 3마리 진돗개. 36시간 동안 멈추지 않았던 그 집중력. 백구가 실종자의 흔적을 찾아낸 순간 답을 찾아야 했습니다. 목적지는 진도. 한국 최서남단의 작은 섬이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점점 바뀌었습니다. 서울의 고층 빌딩들이 사라지고 논밭과 바다가 나타났어요. 청사를 나오자 박민수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알래스카에서 본 그 구조대원이었죠. 저를 보자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차를 타고 섬을 가로질렀어요. 좁은 도로 양옆으로 농가들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죠. 거의 모든 집 마당에 개가 있었어요. 전부 진돗개였습니다. 박민수가 설명했습니다. 진도에서는 예부터 집집마다 진돗개를 키웠다고 해요. 단순한 애완동물이 아니었죠. 가족이자 재산이자 지킴이였던 겁니다. 차는 진돗개 보존센터에 도착했습니다. 넓은 부지에 여러 건물이 있었어요. 연구동, 훈련장, 사육시설이 보였습니다. 센터 소장인 김태환 박사가 저를 맞이했죠. 그는 60대 중반쯤 보이는 온화한 인상이었습니다. 30년 넘게 진돗개를 연구해온 사람이었어요. 저를 연구동으로 안내하며 진돗개의 역사부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진돗개는 약 1500년 전부터 진도에 살았다고 해요. 외부 품종과의 교배 없이 순수 혈통이 유지됐죠.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 덕분이었습니다. 그 결과 독특한 유전적 특성이 고정됐어요. 가장 중요한 특성이 바로 일견일주였습니다. 김 박사는 자료를 보여줬어요. 400년 전 조선시대 기록이었습니다. 진도 지역 양반가의 일기에 진돗개에 관한 내용이 있었죠. 한 개가 주인이 죽자 무덤 앞에서 사흘을 꼼짝하지 않고 울었다는 이야기였어요. 결국 그 개도 굶어 죽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조금 충격을 받았어요. 동물이 주인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끈다니.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김 박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돗개에게는 가능하다는 거죠. 생후 6개월부터 한 주인을 정한다고 했어요. 그때부터 그 사람의 냄새, 목소리, 걸음걸이, 모든 것을 각인시킨답니다. 평생 동안 그 각인이 유지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아무리 잘해줘도 소용없어요. 진돗개에게 주인은 오직 한 명뿐이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주인이 바뀌면 어떻게 되냐고요? 김 박사의 대답이 인상적이었어요. 진돗개는 새 주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밥을 주지 않는다고 했어요. 탈출을 시도하고 우울증에 걸리고 심하면 죽기도 한답니다. 이건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현상이었어요. 저는 회의적이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개는 개 아닙니까? 본능적으로 생존을 우선시하는 게 동물 아닙니까? 김 박사는 제 생각을 읽은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직접 보여주겠다고 했어요. 우리는 야외 훈련장으로 나갔습니다. 넓은 공터에 진돗개 한 마리가 대기하고 있었어요. 흰색 수컷이었죠. 이름은 호돌이였습니다. 김 박사가 설명했어요. 저 개의 주인은 6개월 전 군대에 갔다고 합니다. 그동안 센터에서 관리했는데 오늘 주인이 휴가를 나온다는 거예요. 재회 실험이었습니다. 호돌이는 평온해 보였어요. 가만히 앉아서 입구만 바라보고 있었죠. 다른 사람들이 지나가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어요.
30분쯤 지났을까요? 입구에서 100m쯤 떨어진 곳에 한 청년이 나타났습니다. 군복을 입고 있었어요. 아직 얼굴도 제대로 안 보이는 거리였죠. 그 순간이었습니다. 호돌이가 벌떡 일어났어요. 귀가 쫑긋 섰습니다. 코를 벌름거리며 공기를 맡았죠. 그리고 갑자기 전력 질주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100m나 떨어진 거리인데 어떻게 알았을까요? 냄새로요? 그게 가능합니까? 호돌이는 청년에게 달려가 앞발을 들고 뛰어올랐습니다. 청년은 무릎을 꿇고 개를 껴안았어요. 호돌이는 청년의 얼굴을 핥으며 꼬리를 미친 듯이 흔들었죠. 6개월 만에 재회였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뭔가 이상함을 느꼈어요. 일반적인 개들도 주인을 반기긴 합니다. 하지만 저건 차원이 달랐어요. 마치 오랜 전쟁터에서 돌아온 전우를 만난 것 같았습니다. 김 박사가 말했습니다. 진돗개에게 주인은 생존의 이유라고 했어요. 먹이를 주는 사람도 집을 제공하는 사람도 아니라는 겁니다. 존재의 목적 그 자체라는 거죠.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알래스카에서 본 것이 뭐였는지, 36시간 동안 멈추지 않았던 이유가 뭐였는지, 박민수가 가면 개들도 가고 박민수가 서면 개들도 섰던 이유가 뭐였는지. 이건 훈련이 아니었어요. DNA였습니다. 센터에서의 이틀간 연구는 저에게 확신을 줬습니다. 진돗개는 세계 어떤 수색견보다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단순히 후각이나 체력이 아니었습니다. 주인에 대한 절대적 충성심. 그게 핵심이었죠. 저는 김태환 박사의 연구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30년간의 연구 자료가 쌓여 있었어요. 유전자 분석 데이터, 행동 패턴 연구, 역사 기록까지. 모든 것이 같은 결론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진돗개는 특별하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FBI에 이 개들을 도입해야 한다고요. 미국 전역의 수색 작전에 투입하면 얼마나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을까요? 알래스카 같은 극한 환경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개들. 이건 국가적 자산이 될 수 있었습니다. 김 박사에게 제안했어요. FBI와 협력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다고 했습니다. 진돗개를 미국으로 데려가 훈련시키고 싶다고 말했죠. 물론 정당한 대가를 지불할 용의가 있다고 덧붙였어요. 김 박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 불가능합니까? 돈이 문제라면 더 제시할 수 있습니다. 훈련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면 한국 전문가를 모셔갈 수도 있어요. 대체 뭐가 문제입니까? 김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진돗개는 천연기념물 제53호라고 했어요. 1962년에 지정됐죠. 법으로 보호받는 문화재라는 겁니다. 함부로 해외로 반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문화재요? 개가 문화재라니. 저는 미국인입니다. 미국에서 개는 반려동물이거나 작업견이에요. 문화재라는 개념 자체가 낯설었죠. 하지만 김 박사는 진지했습니다. 진돗개는 1500년 한국 역사의 일부라고 했어요. 단순한 동물이 아니라 한국인의 정신을 담고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충성, 의리, 끈기. 한국인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진돗개에 담겨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반론했어요. 그렇다면 한 마리도 안 됩니까? 연구 목적으로라도 불가능합니까? 김 박사는 또다시 고개를 저었습니다. 법이 엄격하다고 했어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해외 반출이 금지된다는 겁니다. 설령 법적으로 가능하다 해도 문제가 있다고 했어요. 진돗개의 특성상 주인이 바뀌면 안 된다는 겁니다. 미국으로 데려가서 새로운 핸들러를 지정한다. 불가능하다는 거죠. 진돗개는 태어날 때부터 한 주인만 섬기도록 프로그래밍돼 있다고 했습니다. 제 계획은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박민수가 끼어들었습니다. 예전에 한번 시도한 적이 있다고 했어요. 진돗개를 독일로 보낸 적이 있답니다. 국제 교류 프로그램이었죠. 하지만 결과는 실패였다고 합니다.
개가 새 환경에 적응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밥을 먹지 않고 탈출을 시도하고 계속 한국 방향만 바라봤답니다. 결국 석 달 만에 다시 진도로 돌려보냈다고 해요. 그 개는 진도에 도착하자마자 원래 주인에게 달려갔고 그제야 밥을 먹기 시작했답니다. 저는 머리를 감쌌습니다. 세계 최고의 수색견을 발견했는데 쓸 수가 없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김 박사가 말했습니다. 진돗개를 미국으로 데려갈 수는 없지만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했어요. 한미 협력 프로그램을 만들자는 겁니다. 미국에서 사건이 발생하면 한국 팀이 진돗개와 함께 출동하는 겁니다. 알래스카 때처럼요. 개는 한국으로 돌아가고 주인도 한국 사람이지만 필요할 때마다 협력하는 거죠.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이상적인 방법은 아니었어요. FBI가 직접 진돗개를 운용할 수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아예 못 쓰는 것보단 나았습니다. 제가 물었어요. 한국 정부가 동의할까요? 김 박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돗개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는 기회가 될 거라고 했어요. 한국으로서도 나쁠 게 없다는 겁니다. 저는 결정했습니다. 워싱턴으로 돌아가서 이 제안을 보고하겠다고 했어요. 한미 공동 수색 프로그램. 진돗개는 한국 것이지만 필요할 때 함께 일하는 겁니다. 완벽한 해결책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게 최선이었습니다. 챕터 7 FBI의 결단. 워싱턴으로 돌아온 저는 보고서 작성에 몰두했습니다. 이번엔 한 페이지가 아니었어요. 40페이지 분량의 상세 보고서였습니다. 진돗개의 역사, 유전적 특성, 훈련 방식, 알래스카 작전 분석, 그리고 한미 협력 프로그램 제안까지. 제 20년 경력을 통틀어 가장 공들인 보고서였죠. 2주 후 FBI 국장실에서 회의가 열렸습니다. 참석자는 국장, 부국장, 국토안보부 관계자, 그리고 저였어요. 회의실 스크린에 제 보고서가 띄워졌습니다. 국장이 첫 페이지를 넘기며 물었습니다. 정말 블러드하운드보다 나은지 확신하느냐고요.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극한 환경에서는 확실히 우위라고 말했습니다. 데이터가 증명한다고 덧붙였죠. 부국장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세계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느냐는 겁니다. 이렇게 뛰어난 개라면 진작 유명해졌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했어요. 저는 설명했습니다. 진돗개는 한국 밖으로 나갈 수 없다고요. 천연기념물이라서 법으로 보호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계가 몰랐던 거라고 말했죠. 국토안보부 관계자가 반응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쓸 수 없는 거 아니냐고 했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한미 공동 프로그램을 만들자고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보고서를 다시 읽기 시작했어요. 저는 긴장했습니다. 이 제안이 받아들여질까요? 국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해보자는 겁니다. 한국 정부와 정식으로 협상하라고 했어요. FBI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외국 정부와 수색견 협력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 2023년 3월 서울에서 조인식이 열렸습니다. 한국행정안전부와 미국 FBI가 양해각서에 서명했어요. 한미 합동 수색구조대 창설. 5년 협력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조인식 다음 날 첫 번째 합동훈련이 시작됐습니다. 장소는 강원도 산악지역이었어요. 미국에서 수색견 팀 6개가 왔습니다. 블러드하운드 4마리, 레브라도 2마리였죠. 한국에서는 진돗개 6마리가 참가했어요. 훈련 과목은 3가지였습니다. 첫째, 24시간 연속 수색 능력. 둘째, 영하 15도 환경 적응력. 셋째, 핸들러와의 협력 정확도. 객관적 비교를 위한 실험이었어요. 첫 번째 과목이 시작됐습니다. 24시간 연속 수색이었죠. 산속에 더미 실종자를 숨겨놓고 찾는 훈련이었어요. 6시간 지점에서 블러드하운드 1마리가 피로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12시간 지점에서는 2마리가 더 속도를 늦췄어요.
18시간이 되자 블러드하운드 4마리 모두 휴식이 필요했습니다. 레브라도는 조금 나았지만 역시 20시간 지점에서 한계를 보였죠. 반면 진돗개 6마리는 24시간 내내 일정한 속도를 유지했습니다. 핸들러가 쉬자고 해도 개들은 계속 수색하려 했어요. 알래스카에서 봤던 그 모습이었습니다. 두 번째 과목은 저온 적응력이었어요. 영하 15도로 설정된 특수시설에서 2시간 동안 수색 임무를 수행하는 겁니다. 모든 개가 방한복을 입었어요. 블러드하운드는 1시간 만에 체온 저하 증상을 보였습니다. 레브라도는 조금 나아서 1시간 30분을 버텼어요. 하지만 진돗개는 2시간 내내 정상 활동을 유지했습니다. 오히려 더 활발해 보이기까지 했죠. 미국 팀 수석 훈련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어요. 저도 알래스카에서 같은 표정을 지었었죠. 세 번째 과목은 핸들러 협력도였습니다. 핸들러의 지시를 얼마나 정확하게 따르는지 측정하는 겁니다. 10가지 명령을 내리고 성공률을 평가했어요. 블러드하운드와 레브라도는 평균 85% 정확도를 보였습니다. 매우 우수한 수치예요. 일반 수색견의 평균이 70% 정도니까요. 그런데 진돗개는 98%였습니다. 단 한 번의 실수만 있었어요. 그것도 개의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핸들러가 신호를 애매하게 줬던 거였죠. 개는 정확히 따랐지만 사람이 실수한 겁니다. 3일간의 훈련이 끝났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어요. 충성도, 생존력, 집중력. 모든 면에서 진돗개가 우위를 보였습니다. 이건 한두 마리의 특출난 개체가 아니었어요. 6마리 전부가 같은 결과를 냈습니다. 품종의 특성이었던 겁니다. 훈련 보고서가 FBI 본부로 전달됐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유럽에서 연락이 오기 시작한 겁니다. 영국 내무부, 독일 연방경찰, 프랑스 구조대 모두가 한국에 협력을 요청했어요. 진돗개와 함께 일하고 싶다는 겁니다. 2025년 11월 저는 워싱턴 FBI 본부 사무실에 앉아 있습니다. 창밖으로 포토맥 강이 보이는 이 자리는 3년 전 제가 앉았던 그 자리예요. 하지만 제 직함이 바뀌었습니다. 한미 합동구조대 총괄 책임자. 새로 만들어진 직책이었죠. 벽에는 세계 지도가 걸려 있습니다. 빨간 핀이 12개 찍혀 있어요.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캐나다, 호주, 스웨덴, 노르웨이, 스위스, 일본, 싱가포르, 뉴질랜드. 한국과 진돗개 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나라들입니다. 3년 만에 12개국으로 확대됐어요. 알래스카 작전 이후 모든 게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각국 정부가 한국에 요청했고 한국은 진돗개 팀을 파견했죠.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어딘가에서 진돗개들이 생명을 구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사건이 있었어요. 스위스 알프스 눈사태였습니다. 독일과 프랑스 구조대가 48시간 동안 수색했지만 실패했죠. 한국 팀이 투입됐고 진돗개 4마리가 12시간 만에 생존자 2명을 찾아냈습니다. 또다시 기적이었어요. 스위스 정부는 감사 서한을 보냈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EU 전체와 협력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다는 겁니다. 제 책상 위에는 통계 자료가 놓여 있습니다. 지난 3년간 진돗개가 참여한 구조작전은 총 89건. 성공률은 87%. 구조된 생명은 247명. 숫자가 말해주고 있었어요. 진돗개는 단순히 뛰어난 품종이 아니라는 것을요. 어제 한 기자가 저를 인터뷰했습니다. 20년 경력의 FBI 요원이 개 때문에 인생이 바뀌었다는 게 화제였나 봐요. 기자가 물었어요. 진돗개의 가장 큰 장점이 뭐냐고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후각, 체력, 추위에 강한 체질. 다 맞는 말이지만 핵심은 아니었어요. 충성심이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냥 충성심이 아니라고 했죠. 생명을 거는 충성심이라고 설명했어요. 주인을 위해서라면
36시간이든 48시간이든 멈추지 않는 그 정신. 그게 진돗개의 본질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자가 또 물었어요. 왜 한국개만 그런 특성을 가졌느냐고요. 저는 솔직히 대답했습니다. 모르겠다고요. 과학적으로 완전히 설명되지 않는다고 했어요. 1500년 동안 한 주인만 섬기도록 키워진 결과일 수도 있고 한국이라는 땅이 만들어낸 기적일 수도 있다고 말했죠.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진돗개는 한국인의 정신을 담고 있다는 것.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끈기. 한번 정한 주인을 평생 지키는 의리. 극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집중력. 그게 바로 한국 아니냐고 물었어요. 기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아침 박민수에게서 이메일이 왔습니다. 알래스카에서 저를 놀라게 했던 그 구조대원이죠. 지금은 한미합동구조대 한국 측 책임자가 됐어요. 이메일에는 새로운 작전 계획이 첨부돼 있었습니다. 다음 달 캐나다 로키 산맥 합동훈련 일정이었어요. 저는 답장을 쓰며 웃었습니다. 3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FBI 요원인 제가 한국 구조대원과 파트너가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알래스카의 그날이 떠올랐어요. 절망적이었던 순간. 블러드 하운드들이 철수하고 모두가 포기하려던 그때. 작은 개 3마리가 눈보라 속으로 걸어 들어가던 장면.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저 개들이 제 인생을 바꿀 줄. 세계가 한국을 다시 보게 만들 줄. 247명의 생명을 구할 줄. 저는 20년간 개 능력이 품종에서 나온다고 믿었습니다. 큰 개가 좋고 후각이 뛰어난 개가 최고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틀렸어요. 진돗개는 제게 가르쳐줬습니다. 능력보다 중요한 게 정신이라는 것을요. 크기보다 중요한 게 충성심이라는 것을요. 품종보다 중요한 게 각인된 유전자라는 것을요. 내일 저는 다시 한국으로 갑니다. 서울에서 새로운 협력국들과 회의가 있어요. 벌써 5번째 방문입니다. 이제 한국은 제게 낯선 나라가 아니에요. 2번째 고향 같은 곳이 됐습니다. 비행기에서 저는 또다시 생각할 겁니다. 그날 알래스카에서 제가 배운 것이 뭐였는지. 개가 아니었어요. 한국의 정신이었습니다.